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3시 38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전동의 한 6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 5층과 6층에 있던 모텔까지 연기가 유입됐는데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4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현재까지 들어온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3시 38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6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상가의 5층과 6층에 있는 모텔까지 불로 인한 연기가 유입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주말이라 모텔에 투숙객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신고 발생 19분 만인 3시 57분에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소방차 31대에 인원 84명이 출동했고요. 안산소방서장이 현장에서 지휘를 맡아 신고 1시간 10분 만인 4시 47분 큰 불은 잡았고요. 대응 단계도 1단계로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은 모텔 등 상가 안에서 45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자들 대부분은 연기흡입을 호소하는 상태고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없습니다. 불 자체는 크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연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서 추가 인명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앞서 YTN에 제보를 한 목격자는 모텔 건물 안에서 투숙객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금 전 긴급 지시를 내리고 소방과 경찰, 지자체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자체 상황 수습 지원을 위해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주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지지층 결집도 독려했는데 대여 공세로 자신의 재판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연단에선 이재명 대표는 20년 전 정치를 시작한 이래 자신은 기득권을 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따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도구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탄압이란 뜻을 내비친 거로 풀이되는데 지난 1월 피습 사건 직후 했던 말도 다시 꺼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명태균 씨를 거론하며 대여 투쟁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과 시민단체 시가 행진을 함께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10,000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입니다. 집회에 앞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단일 대우를 다졌습니다. 회의장에선 이 대표를 과거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거나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을 더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대여 공세의 당력을 모아 이번 1심 결과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인데 당장 오는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당 안팎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다음 날에도 장외 집회를 강행한 민주당을 향해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시간을 끌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음에 거듭 부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지난 6월에 썼던 글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탈출구로 여기지만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글이었는데 이번엔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YTN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각종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출마 자격은 사라지고 설사 당선까지 이어져도 무효가 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선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거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구속심사에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데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판사 협박으로 여겨져 오히려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거란 겁니다.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주도하여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개전의 정의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한 대표는 과거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위증 교사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 국회 동의 없는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 내에선 이 대표가 사퇴하란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압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성 정당 혹은 정당 쪼개기 등의 꼼수로 반환해야 하는 비용을 빼돌리지 못하게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 전에 법안들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로 반격 기회를 잡은 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도 단일 대우 유지 동력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후보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하고 나선 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남은 3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번 달 말 1심 결과가 나오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여전히 재판 시작 단계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옛 수행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안 납니다. 사실은.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위증 혐의를 인정한 옛 수행 비서와 달리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은 2개 재판은 서울과 수원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흘려 부당이득을 얻게 하거나 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승인한 혐의, 성남FC 구단 후원 대가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 사건들이 하나로 묶여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위례 사건의 증거조사가 지난 9월 끝나면서 지난달 대장동 사건 심리가 시작됐지만 백현동 특혜 의혹이나 성남FC 관련 내용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지연을 호소하며 위례, 대장동 사건을 분리 선고해달라는 입장이라 앞으로 재판 진행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단계입니다.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아직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지도 못한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1심이 종결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협의 재판의 항소심이 예정된 만큼 이재명 대표는 내년에도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별 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에이펙 정상회의 첫 세션 휴식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했고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 회담을 차례로 가졌다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기여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임기 전반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교 안보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많은 중요한 일을 이뤄낸 것에 감사하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 취약계층이 공식 글로벌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같은 혁신 기술이 사회 구성원의 경제활동 뒷받침에 활용되도록 에이펙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에이펙 차원의 노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루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기업들이 페루 해군 수상함 현지 생산과 육군 지상장비 획득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나라가 페루의 전력 강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가 미칠 파장을 경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따로 각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벌이며 트럼프 취임에 대비한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올렸습니다. 포용적 무역 등이 주요 의제지만 정상들의 관심은 아직 취임하지도 않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쏠렸습니다. 중국의 60%, 모든 나라의 10에서 2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우려하는 겁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But if we were going to go into any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r in any negotiations everywhere looking for, okay, how do we make Canada win and the other person lose? That wouldn't work. 시진핑 중국 주석도 연설문에서 몇몇 국가가 패권을 행사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참가국 정상과 잇따라 따로 정상회담을 열며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처음 만난 신임 이시바 일본 총리에게선 중국 배제, 이른바 디커플링에 나설 뜻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 칠레 정상과도 각각 만나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历史和实践证明，无论国际形势如何变化，中日两国始终是彼此信赖的好朋友，合作共赢的好伙伴。 시 주석은 퇴임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할 예정으로 정권 교체기 양국 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AT&T 외 T-모바일도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이용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단체인 솔트 타이푼이 정관계 주요 인사 통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침투한 것에 버라이즌과 AT&T 외 T-모바일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미국 3대 통신사 모두 뚫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거침없는 내각 인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장관과 국방장관 지명자의 성비위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낙마를 벼르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의심되는 문신의 극우 성향으로 인선 논란을 빚었던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7년 전 공화당 강연에서 만난 여성 당원이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비공개 합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헤그세스 측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덕성 논란으로 상원 인준의 불안감이 증폭됐습니다. 덩달아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맷 게이츠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도 재점화됐습니다. 17살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There are many serious allegations pending against him. Fortunately, that's why we have the Senate advice and consent process.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고 물속의 화학물질이 성 정체성을 변화시킨다는 돌팔이 주장을 편 케네디 주니어 복지부 장관 지명자도 논란입니다. 정통 보수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마저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충성파로 꾸린 장관 지명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휴회 기간엔 의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수정헌법 2조 2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휴회 기간 임명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의회에서 격전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재무장관으로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러트닉은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러트닉과 함께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에 대해선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이 될 거라며 미국을 파산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금 지원과 유세로 트럼프 당선을 도왔던 머스크는 대선 이후에도 트럼프 저택 마러라고에 머물며 차기 정부 인선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도 가족 정치 영향력이 막강할 걸로 보입니다. 1기 때 장녀 이방카 부부에 이어 이번에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 커플이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2기 트럼프 일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커플은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약혼녀 킴벌리 길포일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트럼프 주니어는 대선 레이스에서 동행무진 활약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의 황태자로 거듭났습니다. When he stood up with blood on his face and the flag at his back, the world saw a spirit that could never be broken. 정치신인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밀어 킹메이커로 떠올랐고 정권 이양과 2기 행정부 인선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 약혼녀 길포일은 트럼프 집권 당시 이미 대변인 물망에 오르기도 해 2기 백악관 입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백악관 대신 벤처 캐피털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직책과 상관없이 마쿠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맹활약했던 맏딸 이방카 부부는 정치에서 손을 뗐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게 겉으로 밝힌 이유지만 정치 활동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평입니다. 이해 충돌 문제로 잘 나가던 패션 브랜드 사업을 접어야 했고 지금 운영 중인 사모펀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재선에 조력한 차남 에릭 부부도 트럼프의 두터운 신임 아래 차기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측근들의 이딴 변심을 경험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가족을 정부 요직에 등용하는 패밀리 정치에 더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현수입니다. 주요 7개국 G7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며 지속적인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G7은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을 사흘 앞두고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G7은 제재와 수출 통제, 또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단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는 19일로 1000일을 맞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년에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방송된 우크라이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쟁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황이 어렵고 러시아는 진격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원조를 승인하는 데 수개월을 지연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며 하지만 이제 오래 기다려온 장비를 갖춘 새로운 예비군이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이 수년간 해외 공관에 보낸 전문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일이 대응 방안을 직접 챙긴 걸로 드러났는데 전문가들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가 최근 공개한 북한 외교 전문 12건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북한 외무성이 재외 공간에 보낸 전보엔 유엔의 인권 결의를 무시하고 총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경우 불참하는 전술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엔 북한 인권 상황을 폭로하는 탈북자들을 사회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여론작전을 펼치라는 지시도 적혀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초보적인 생존권, 표현의 자유권, 이동권 이런 인간이 존엄 자체도 이제 존중되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건데 특히 하나같이 최고 영도자의 지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촉구는 무시하면서도 정작 공개 지적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김정은이 일일이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 진행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에서 한미일 3국이 제기한 권고 사항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의 문제 해결과 강제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 이른바 3대 악법 폐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큰 망신이자 또 이것이 자신의 체제에 대한 도전, 또 개인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리일규 전 참사는 최근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아예 행방을 모르는 게 북한 인권의 현실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리 전 참사가 제공한 문건 등을 토대로 앞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두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대북 정책을 좌우하는 주요 참모에 강경파들이 내정되자 트럼프 이기는 다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의 입장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을 관장하는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강경파 인물들이 내정되며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은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2017년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강경파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에 비유하며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보다는 초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대화와 강경 대응 가능성이 공존하면서 향후 북미 관계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냐 강경이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패싱 우려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장은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 속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외교정책 조율과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의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YTN 홍성입니다. 네, 경기 안산 상가 건물 화재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8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6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나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4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6층짜리 건물이 오늘 밤 불이 났던 건물입니다. 현재는 불길이 대부분 잡혔고 이 소방 수색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남은 사람은 없는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 나와서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3시 38분쯤입니다. 6층짜리 상가 건물에 있는 1층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이 건물 5층과 6층에 있는 모텔까지 연기가 유입됐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주말이라 모텔에 투숙객이 많을 거라고 보고 신고 발생 19분 만에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차 31대에 인원 84명이 출동했고요. 안산 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했고 신고 1시간 10분 만에 큰 불을 잡고 대응 단계도 현재는 내려간 상황입니다. 경찰은 모텔 등 상가 안에서 모두 45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소방이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자들 대부분은 연기 흡입을 호소하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없습니다. 불 자체는 크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연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소방당국이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벽 5시쯤 긴급 지시를 내고 소방과 경찰, 지자체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자체 상황수습 지원을 위해 현장 상황 관리관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산 단원구 화재 현장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11월의 세 번째 주말인 어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11월 중순 기준 역대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11도나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급격히 추워집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보름만 있으면 12월인데 기온은 가을의 초입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6도, 11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록으로 평년보다 11도 이상 높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금요일 낮 기온도 각각 21.8도, 21.5도로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5손가락 안에 올해가 3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수원과 충남 천안, 강원 정선 등 전국 곳곳에서 11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다시 썼습니다. 부산과 경남, 전남 등 남쪽 지역은 24도를 훌쩍 넘어선 곳도 있었습니다. 가을답지 않은 날씨 때문에 1년 전에는 패딩을 꺼내 입었을 텐데 지금은 패딩을 꺼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늦게 찾아와 늦게까지 머문 가을은 이제 끝나갑니다. 남쪽 따뜻한 공기를 불러들이던 이동성 고기압이 물러가고
북서쪽에 찬 공기를 안고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고 월요일부터는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에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은 수요일부터 서서히 회복해 평년 수준을 웃돌 걸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면택 전 회장 탄핵으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15명으로 비대위원을 꾸리고 전공의 몫으로 3명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박형욱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의협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비대위 몸집을 과거보다 대폭 줄인 15명으로 하고 5분의 1을 대한전공의협의회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수시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합격자 발표를 정지시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 주장대로 재시험을 본다고 해도 혹은 시험 자체를 무효화한다고 해도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 전형의 합격자 발표를 정지시켰지만 재시험을 치를지를 결정하는 본안 소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세대 측 사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교육부도 연세대가 법원의 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재시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공정성을 회복하기엔 재시험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가 이제 기간이 돼서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전국 모든 대학이 수시 모집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타 대학 일정을 피해 1,444명이나 되는 수험생의 재시험 일정을 잡는 것부터가 난항입니다. 또 해당 고사장이 아닌 곳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마친 학생들 입장에선 재시험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재시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안으로는 수시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는 2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해당 전형에 지원했던 수험생들은 모두 수시 지원 카드 6장 가운데 하나를 그냥 버리는 셈이 됩니다. 향후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대입 전형은 총장의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교육부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 마련과 시행 모두 수시 합격자 발표 시한인 다음 달 13일 전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보수단체가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앞에서 4주간 집회를 할 것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서울중앙경찰서는 신남성연대가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성북구 동덕여대 본교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덕여대 학생들을 폭도로 규정하며 집회 후 신상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동덕여대 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는 4만 원대로 추락했다가 7% 넘게 급등하며 널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외국인이 돌아온 영향이 컸는데 같은 날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면서 주가 반등에 힘이 실릴지 관심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만 해도 9만 원을 넘봤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후 내리막을 탔습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HBM 등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밀리자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급기야 4년 5개월 만에 4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넉 달 만에 주가가 40% 넘게 곤두박질치자 이번에는 저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외국인들이 1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오면서 주가는 7% 넘게 폭등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공시됐습니다. 주가 방어 차원인 만큼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조 원대 매입 이후에는 9개월 만에 주가가 5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적이 뒷받침됐던 당시와는 매입 배경이 달라
주가 부양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제 수익성이라는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데 주가가 떨어진 것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자사주 매입을 한 상황이라 삼성전자가 큰 주식들은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거고 환경들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주가가 막 급상승을 기대하기는 또 어렵다. 경쟁력을 확보해 실적을 내야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건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책 및 반도체 실적 불확실성 때문에 신고사에서도 계속 이제 국고교주가 자켓을 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12개월 선행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결정할 변수로 꼽힙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 인구 대책을 정부가 뒷받침하면서 인구 소멸 지역의 생활 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에도 새 활력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잊혀진 섬 부산 영도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명 해수욕장 하나 없는 섬이지만 해안가를 따라 넓은 보행로를 조성해 절경을 즐길 수 있게 됐고 길을 따라 특색 있는 마을과 카페 산업을 키우면서 이제 영도엔 매달 160만 명이 찾아오고 생활 인구도 거주 인구의 4배를 넘겼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쪽 지방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산에 와서 이렇게 커피에 진심인 도시도 없지만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또 이 노력을 또 주민들에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가 또 영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도는 90년대 후반 선박 수리 산업의 주도권을 내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지자체와 지역 기업, 청년들이 뭉쳐 지역 명소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100억 원 가까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며 반전에 성공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된 이후에는 커피의 유통, 가공 등으로 이제 커피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산업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도구에는 한 300여 개의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중심으로 이제 영도의 신산업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1조 원 규모로 내년부터는 기본 배분액을 높이고 우수 지역은 지원액을 2배로 늘립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역시 내년에 3천억 원이 추가 조성돼 대형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역 살리기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와 체류인구가 3월 대비 모두 늘었고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은 지역 전체 사용액의 43.2%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회발전 특구, 교육 특구 등 4대 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관련 사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한 빈집 사업 예산을 내년에 2배로 늘려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속도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수용자들을 관리하던 교도관들이나 폭행이나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원인과 대책은 없는 것인지 윤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보안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나상현 교사는 올해로 입직 8년차 교도관입니다. 수용자의 교화라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침을 뱉는다거나 분변을 투척을 하기도 하고요. 순찰을 돌다가 수용자가 던진 컵라면에 맞아가지고.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용자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상해와 폭행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것도 올해만 벌써 100건을 넘겼습니다. 같은 교도소에서 문서 업무를 총괄하는 안진수 교의도 접수되는 민원들을 처리하다 보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결제돼요 하고 영수증을 4년치, 5년치를 달라. 이 직원들의 전부 신분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들 그런 것들을 괴롭히기 위한 아니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좀 사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업무는 넘치고 넘치는데 손은 늘 모자랍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정원을 초과하면서 계속 느는 추세인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수용률은 정원의 12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교정 공무원들의 정원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마저도 재직 인원이 정원에 항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에 가서도 잠깐만, 내가 이 사람 내일 출소하는 게 맞나? 그럼 아침 일찍 그 사람보다 먼저 일찍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무에 시달리고 좀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고 퇴근을 하고 이제 침대에 누우면 비상벨이 환청처럼 들리거든요. 비상벨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남아버린 거죠. 묵묵히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교정 공무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내외 미술작품 6,000점이 인천으로 모입니다. 그림을 감상하고 마음을 움직인 작품을 직접 사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람회처럼 꾸며진 공간에 미술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전국 130개 갤러리가 참여해 소장 중인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한쪽에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다른 한쪽에선 직접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국내외 6,000점의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아트쇼입니다. 4회째를 맞는 대규모 미술 전시회인데 올해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피카소, 무라카미 다카시, 데이비드 호크니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 해양도시라는 인천의 특성을 살려 요트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마음을 끌어당기는 미술 작품을 직접 사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인천 아트쇼는 그림을 보고 즐기고 감상하는 영역에서 그림을 사보는 경험의 영역으로 순환되어 인천이 중요한 미술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근 인천은 아트쇼 지원뿐 아니라 미술관, 합창단 등을 만들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의 문화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시민 행복과 더불어서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문화예술 또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도시 역사나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번 아트쇼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스타 오지원입니다. 총 저희가 53명을 구조했습니다. 일단 그 연기가 1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계단식으로 돼서 일단 연기 흡입이 이제 4층, 5층, 6층까지 이제 연기가 이제 발생이 올라간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에어매트라든지 구조, 그다음에 저희 이제 소방관들이 직접 공기 호흡기를 메고 올라가서 보조 마스크를 착용해서 총 53명을 구조했습니다. 32명은 병원 이송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간략하게 지금 화재 원인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현재 지금 조사, 화재 감식 중에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병원 이송한 거는 인원사항은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브리핑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나입니다. 환자 이송 현황입니다. 인명피해는 53명 중 중상 2명, 경상 51명이었습니다. 병원 이송은 32명이었고 현장에서 귀가 조치는 21명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중 여자는 20명이었고 남자는 33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의 7명 정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입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환자, 지금 두 분은 동탄 성심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의식은 명료하고 그분들이 지금 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대는 지금, 네. 나이대는 30대, 두 분 다 30대 분이고요. 총 2분인데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입니다. 3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6층 모텔에서 구조가 됐습니다.
에어매트 떨어진 두 분은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병원에서 지금 현재 비응급으로 간단하게 지금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지금 화재 감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질문을 3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인명 검색을 최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개 받겠습니다. 수색 작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인명 검색이랑 인명 구조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제 잔화 정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수색이 더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거는 저희도 이제 모텔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중이 많이 모이는 모텔 부분이 저희도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경찰하고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1층 식당 어디서 불났다도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최초에 그냥 뻥 소리와 함께 그냥 식당에서 불이 났다라는 족보만 받아서 확인 상태라서요. 그거는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세밀하게 감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투 신고는 식당에 계시던 분이 하신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도 저희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인지 식당 분인지 그건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네, 저는 현장 지휘단 안전지원팀 김건우입니다. 저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일단 1차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2차 계획도 있으세요? 네, 오늘 새벽 3시 38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6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조금 전 현장 소방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인명 구조 관련해서는 총 53명 중 현재 기준으로 중상 2명, 경상 51명이라고 전해졌고요. 지금 총 32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고 현장에서 21명은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투숙객도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1도로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한낮에도 10도 손밖에 머무는 등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지방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1도, 대구는 16.3도, 부산은 1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내려가서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10도, 청주가 11도, 대구는 1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에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